MIT를 수석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을 고소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한국 교육부가 패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8살 때부터 바보라 낙인 찍혔던 아이가 다문화 학생이란 이유로 특수학급에 배치되었다가 나중에 수학영재로 밝혀지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국 교육이 날 망쳤다는 그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모두를 울리는 감동적인 연설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오코로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출신으로 현재는 교육정책 연구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한국에 이주해 새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살 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모든 글자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궁금했지만 한국어는 저에게는 마치 비밀 코드 같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의 모음이었죠. 학교 첫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주변 친구들은 저를 신기한 동물 보듯 쳐다봤고 저는 머뭇거리며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아이들은 저 친구 왜 저래? 라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정말 땅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상담실로 불려갔어요. 상담교사는 저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 며칠 후에는 부모님을 불러 사회성 결핍과 언어 발달 지연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은 일반 학급에서 따라가기 어려우니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바보라니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이사벨라, 넌 특별해. 단지 다르게 배우는 것뿐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가 느낀 좌절감을 조금은 덜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가 두려웠습니다. 특수학급으로 옮긴 처음 며칠간은 교실이 너무 작고 조용해 답답했어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선생님은 제게 너무 쉬운 퍼즐만 주셨습니다. 잘했어. 라는 칭찬이 반복될수록 저는 속으로 분노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특수학급에서만큼은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눈을 보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고 문제를 한 개씩 풀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런 작은 친절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걸음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 속에서도 제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와 선생님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이지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줄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앞의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언젠가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시간들은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희망의 불씨가 있을 거예요. 절대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특수학급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책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오늘은 이 요르바어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자. 한국어가 아닌 제 모국어인 요르바어였다니 그제야 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엄마는 나이지리아에서 특수교사 출신이셨기에 언어 지연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동화 속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저는 입에서 저절로 문장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소녀가 살았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란다. 그 순간 제 안에 묘한 기쁨이 일었어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는 매일 한글 동화책과 요르바어 동화책을 번갈아 읽었어요. 모국어로 설명을 듣고 한국어로 받아 적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한국어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집에서만큼은 제가 진짜 저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수학은 저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숫자와 기호는 언어의 장벽을 쉽게 넘게 해주었거든요. 9살 생일 즈음 엄마가 장난삼아 1부터 100 사이의 소수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 하나씩 나누어 보면서 소수를 가려냈고 결국 모두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엄마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며 제 손을 꽉 잡고 기쁨에 차서 웃으셨어요. 이사벨라, 넌 숫자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했구나. 수학 게임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재미를 알게 된 저는 특수학급에서도 수학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쌓여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학적 사고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국어를 몰라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숫자는 세계 공통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제게는 안전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답이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이런 제 특성을 일찍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많이 사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곧 제 나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숫자와 기호만 있으면 저는 무한한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급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학습 방식이 서로 보완되면서 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짧은 문장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숫자와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욱 성장했죠. 한국에 대한 낯선 감정은 줄어들었고 대신 호기심과 도전 의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취한 방식이 정말 현명했다고 느껴져요. 한국어만 고집하지 않고 제 모국어도 함께 사용하셨거든요. 두 언어를 오가면서 배우니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마치 두 개의 다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인내였어요. 엄마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가자. 내 속도대로 배우면 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도 무척 도움이 되셨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제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거든요. 한국어 단어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열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한국어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집과 학교에서의 균형 잡힌 학습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한국어도 아직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고 수학에서는 오히려 또래보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뿐이죠. 저에게는 엄마와 선생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고향인 나이지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족 방문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죠. 휴가처럼 즐겁게 보내던 중에 우연히 현지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험 당일 문제지는 요르바어로 쓰여 있었어요. 모국어로 된 문제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문제에만 집중했고 답안지를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며칠 후 발표된 결과는 상위 0.2%였습니다. 그것도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말이에요. 대회를 주최한 선생님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구조적 사고가 탁월하고 논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아이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제야 엄마는 제가 장애가 아니라 독특한 재능을 가진 것임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특수교육이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에 이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교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다른 나라의 시험이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교사는 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신 후에 이사벨라를 일반 학급 수학 상위반에 배치하자고 권고하셨어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반 학급의 수학 상위반이라니. 그동안 특수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다가
갑자기 일반 학급으로 옮긴다는 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상위반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는 저를 칠판 앞으로 불러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니 답이 나왔고 칠판에 해답 과정을 다 적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돌아보니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모두 감탄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정말 뛰어난데 어떻게 이런 풀이 방법을 생각해냈니? 그 순간 제 가슴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내가 바보였던 게 아니었어. 평가 기준이 틀렸던 거야.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던 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었어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수학급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이사벨라로 불리게 된 거죠. 그해 겨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 학교는 규칙과 경쟁이 지나치게 강했고 저는 여전히 다문화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결코 나를 완전히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명문 대학, 특히 영어권 대학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 중에서도 MIT는 법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제게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준비로 바쁜 동시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감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나라는 처음부터 나를 특별히 대우했어. 그건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MIT 지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학교가 저에게 준 상처와 동시에 한글 동화책을 읽으며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소개 에세이를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 글은 겉으로는 담담한 어조였지만 제 진심과 애증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한국에서의 경험, 그것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원 마감일이 다가오자 제 편견은 조금씩 흔들렸어요. 한국이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웠구나 하는 깨달음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일 아침, 우편함에서 MIT 합격 통지서를 꺼낼 때까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합격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구나. 이 합격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엄격함 속에서 생긴 도전 정신과 요르바어, 동화로 지켜준 가족의 믿음이 모여 제 가능성을 꽃피운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대신 이곳이 제게 준 기회와 가르침을 되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낯설고 어려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미국의 대학 문화는 또 다른 세계였거든요. 입학 첫 학기 저는 교육 시스템 내 오진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가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은 다양한 국적과 전공의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르게 사고하고 배우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청중의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죠. 제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잘못 평가받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를 이끄시던 교수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사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어요. 교수님의 권유로 제 발표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믿기 어렵게도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에는 나도 제2언어 학습자로서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편견과 상처를 이야기하던 저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한국어와 한국 교육이 제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밴쿠버에 계신 가족에게 영상 조회수를 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야, 네가 겪은 모든 순간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제 추억이 얽힌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겼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MIT 법학 교수님과 함께 한국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물론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제도로 개편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다문화 다언어 학생에 대한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진단 기록과 나이지리아 수학, 경시대회 성적, 그리고 세미나 발표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에는 많은 취재진과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판사님 앞에서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를 평가한 기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증거와 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여러 차례의 심리 끝에 마침내 한국교육부는 6개월 내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전역에 보도되었고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실 이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능력까지 다르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특수교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사벨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문화 학생이라는 꼬리표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힘든 경험을 했는데도 왜 한국을 미워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경험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모교인 MIT에서 후배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떨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은 받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청중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교수님은 제게 이사벨라, 당신의 용기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제 경험이 단순한 상처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재판 이후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들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해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 장벽이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어요. 학생의 모국어로 된 평가도 함께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분야는 언어에 덜 의존적이니 이런 영역에서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제안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어요. 나이지리아인인 동시에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문화 배경을 약점으로 여길 때
저는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교육 정책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로 다짐했어요. 한국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다문화 교육 포럼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상처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포럼 당일 저는 무대 위에 올라 500여 명의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을 마주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첫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이 차갑고 경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도전 의지와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부터 소송 과정까지 담담히 되짚었어요. 어린 시절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던 요르바어 동화책으로 언어를 배웠던 추억, 수학 경시대회에서의 성과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갈 무렵 무대 뒤편 커튼이 열렸어요. 거기에는 제 첫 한국 담임 선생님과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박수를 치셨고 판사님은 미소로 제 발표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교육감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씨 덕분에 한국 교육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곳이 저에게 가혹했던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쟁적인 환경이 제 안에 잠재된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럼 다음 날 저는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학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교내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사벨라 씨의 사례가 우리 학교 교육 방식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언어 장벽이 있는 학생들도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저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MIT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상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준 곳, 그리고 제가 변화를 이끌어낸 곳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MIT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참가 학생 대표 연설자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넓은 잔디밭에 모인 졸업생들과 가족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멈춰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제가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정체성이 두 나라, 두 문화에 모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과 나이지리아를 오가며 교육정책 자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평가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라고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의 교육 열정과 체계를 접목한 FOCUS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평가 시스템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수학, 과학, 예술 등 언어에 덜 의존적인 영역에서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문화 배경이 가진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한 아이들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단지 적응하지 못한 학생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편견 없이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경쟁적이다라고 느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한국 교육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요즘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세계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바보라 했던 제가 한국에서 가능성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가장 큰 보람일 테니까요.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학감동이었습니다.